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굉장히 많이 들어오셨어요. 사람들 너무 많이 와서 좀 놀라셨죠? 예, 사실 저희도 좀 놀랐어요. 예, 우리가 설명회 한다고 사실 따로 광고를 드리지는 않았어요. 이번에 물티슈도 안 뿌렸고 찌라시도 안 뿌리고 그랬는데 홈페이지에 설명회 한다고 공지가 나가고 반나절 만에 인원이 마감이 돼 버렸어요. 더 받으면 안 되겠다. 그래서 인원 다 찼다. 이렇게 공지를 했거든요. 이제 저희들이 왜 이렇게 어머님들이 관심이 많으실까 이런 생각들을 쭉 해봤더니 역시 이제 사실은 중학교 수업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대입에 초점이 많이 맞춰져 있죠. 우리가 사실 고민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중학교 공부가 대입에 어떻게 도움을 주냐, 여기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고 있어요. 이게 중학교 공부가 그냥 중학교 내신이나 중학교 공부에만 도움이 되면 안 되겠죠. 장기적으로 대학 가는데 이게 어떤 도움을 주느냐, 그러려면 사실 대입제도를 좀 어느 정도 이해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오늘 다 웬만큼은 좀 아시죠? 대입제도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근데 우리 커리큘럼이라든지 또 요즘에 좀 뜨고 있는데 과정 중심 평가라고 들어보셨죠? 네. 그 부분을 좀 설명을 드리려면 우리가 대입제도를 좀 얘기를 잠깐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저는 PPT를 잘 안 씁니다. 너무 산만해가지고 그냥 수업하듯이 제가 환수하면서 갈게요. 지금 우리가 애들이 대학을 가려면 크게 보면 이제 길이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정시고 또 하나는 수시죠. 이건 이제 신문에서도 많이 보셨을 테고 아마 어머님들 다른 설명에서도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텐데 뽑는 인원을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정시는 30%. 그렇죠. 30%밖에 안 뽑죠. 선발 인원이 지금 그렇죠. 네, 수시는 70%. 전체 모집 인원의 모집 인원입니다. 선발 인원이 아니고 모집 인원과 선발 인원은 다릅니다. 모집 인원이라는 건 뭐냐면 대학에서 공고 올리는 거 있죠. 거기에 이제 모집 인원이 지금 이렇게 돼 있고요. 서울대 같은 경우는 정시 20%, 수시 80% 그렇게 지금 뽑고 있습니다. 근데 정시는 굉장히 간단해요. 이거는 뭐만 잘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거는 수능만 잘하면 됩니다. 물론 서울대는 내신도 잘해야 됩니다. 서울대는 정시에서도 내신이 반영되기도 합니다. 물론 수능 100%가 있긴 하지만 어쨌든 내신이 좋아야 되고요. 수시는 좀 복잡하죠. 근데 요즘은 좀 이제 많은 오해들이 사라졌어요. 예전에는 어머님들이 이제 오해하셨던 게 수시에서 꿈과 끼가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게 이제 아니라는 게 다 밝혀졌죠. 결국은 내신이죠. 네, 내신 안 좋으면 꿈도 소용없고 끼도 소용없죠. 차라리 꿈과 끼가 없어도 내신이 좋으면 더 좋죠. 그러니까 내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걸 제가 미리 어머님들께 말씀을 드리면 아까 제가 모집 인원과 선발 인원은 다르다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이건 모집 인원인데 실질 선발 비율로 가게 되면 5대5입니다. 왜냐면 수시에 2월 인원이 있어요. 수시에서 다 안 뽑혀요. 그러면 왜냐면 이제 중복 합격되는 경우에 애들이 빠지죠. 그리고 애들이 수시 그거 아시죠 어머니? 수시에 합격돼 버리면 정시에 지원 기회가 없잖아요. 그럼 애들이 수시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러면은 2월 인원이 발생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실질 선발 비율이 어떻게 되냐면 이게 50%. 이건 매년 동일합니다. 수시 50% 이렇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수시에 올인을 하면 안 돼요. 이게 학생들에게 굉장히 곤욕일 텐데 내신만 챙기게 되면 나중에 수능을 애들이 포기하게 되면 기회가 그만큼 줄어들게 돼요. 내신 공부와 수능 공부가 다른 건 아시죠? 그리고 우리가 결정적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 어떻게 수능에서 영어 수학 1등급인 애가 막 100점 가까이 받고 이런 애가 대원이 예. 괜찮습니다. 네. 네. 여기서 1등급 받은 애가 내신이 3, 4등급이에요. 학교 시험에 3, 4등급이고 수능이 100점 가까이 된다. 이게 말이 될까요? 안 될까요? 말이 안 되죠. 그럼 이걸 논리적으로 따져보면 내신은 단순하게 실력으로만 평가하는 시험이 아니다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 내신의 평가 요소가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학부모님들이 의식의 혁명적 전환을 하셔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하나가 지필 평가입니다. 이건 학교에서 시험을 보는 거고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합산해가지고 학기별로 내신이 나오게 되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지요? 수행 평가입니다. 지금 현행 고등학교에서 요거 반영 비율을 각각 50%씩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필평가 50% 반영되고 수행평가 50%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100점만 받았다고 해서 내신 1등급이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신은 이제 절대평가가 아니죠. 정교등수죠. 그렇거든요. 과목별 정교등수예요. 그러면 애가 지금 분명히 100점 받았는데 내신이 낮게 나와요. 그 이유는 뭘 못했다는 걸까요? 그렇죠. 수행을 못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약간만 전문적인 용어를 좀 쓸게요. 이걸 우리가 무슨 평가라고 부르냐면 정량적 평가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이건 쉽게 말해서 객관식 이렇게 찍힌다는 거예요. 그럼 수행평가는 뭘까요? 그렇죠. 정성적 평가라고 해요. 이건 선생님의 주관이 들어갑니다. 주관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럼 선생님이 예쁜 애 점수 잘 주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근거가 다 있어요. 평가 요소들이 싹 다 있거든요. 그러나 선생님이 주관평가이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드릴 말씀이 참 많은데 이제 김영란법 때문에 선생님께 화장품도 못 사드리죠. 넥타이도 못 사드리잖아요. 선생님하고 관계를 잘 유지해야 돼요, 애들이. 이 얘기는 제가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내신이 잘 나와야지만 어쨌든 명목상 70%의 기회를 잡을 수 있죠. 실질 50%라 하더라도 명목상 70%의 기회를 잡으려면 여기까지 다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게다가 자 이제 우리 이런 얘기 요 앞에 비어있네요. 네. 제가 좀 좁긴 하지만 여기도 자리가 있으니까 네 앞으로 예 네. 예, 괜찮습니다. 조명빨도 받고 좋죠. 어디까지 말씀드렸죠? 요 얘기를 이제 말씀을 드려야 되는데, 4차 산업혁명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뭔 얘기가 아니죠. 그러면 애들이 이제 창의적이고 융복합적 인재를 키워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객관식 문제를 잘 풀어야 될까요? 아니면 뭔가 반짝반짝하는 아이디어 가지고 뭔가를 해야 될까요? 뭔가 해야 되겠죠. 그래서 앞으로 지금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다 마찬가지인데 뭐가 강화될까요? 당연히 수행평가가 강화되는 거예요. 이거는 정권이 바뀌어도 아무런 문제 없이 수행평가가 강화가 될 겁니다. 게다가 어떻게 보면 또 안 좋은 소식일 수도 있는데 요즘 지필평가가 서술, 논술형 문제가 확대되고 있어요. 요 가까운 신구중학교에서 올해 처음은 아닌데 어쨌든 이번에 서술형 평가가 30%에서 40%가 들어갔어요. 객관식 문제도 있고 서술, 논술형 문제도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일부 서울에 있는 일부 고등학교는 지필평가 자체가 100% 서술형으로 나옵니다. 객관식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굉장히 상황이 좀 복잡해지죠. 그러면 이제 애가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예전에 객관식이라는 거는 오지선다형이니까 어느 정도의 확률만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풀 수 있었다는 얘기죠. 오지선다라는 건 가이드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내가 어떤 지식을 확실하게 알지 않는다 하더라도 가이드가 있으면 그거 보고 푸는 거죠. 연상을 떠올리는데 서술 논술형은 가이드가 없어요. 그럼 내가 그 지식을 완전히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이게 지식의 자기화라고 하죠. 내면화라고 부르는 건데 그게 안 되면 애들이 손을 아예 못 대요. 거기다가 만약에 이제 글쓰기 능력, 문장력이 떨어진다. 그럼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여기서 어마어마한 실점을 하게 돼요. 얘기가 좀 복잡해지지만 그래도 계속 가볼게요. 이 현실입니다. 그럼 이제 수행평가의 요소가 그럼 뭐냐? 다시 나눠보면 두 가지예요. 하나는 글쓰기입니다. PPT도 결국은 글쓰기예요. 또 하나는 뭘까요? 말하기예요. 글쓰기하고 말하기를 둘 다 잘해야 되는데 요거는 어머니 그 프레젠테이션만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과정 중심 평가라는 게 쉽게 얘기하면 평가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게 아니라 상시 평가라는 거예요. 끝없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선생님들로서는 굉장히 싫어하는 평가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업무량이 최소 5배 이상 는대요. 그렇게 가게 되면. 계속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수업 중에도 평가가 이루어져요. 수업 중에도 말 시키고 대답하고 피드백 오는 거 계속 체크해요, 선생님들이. 이게 굉장히 골치 아픈 거예요. 그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결론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뭘 의미하느냐. 애가 이제 갖춰야 될 역량을 한번 얘기해 볼게요. 중학교부터 이제 키워나가야 되거든요. 그러면 첫 번째, 글쓰기 역량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알겠죠? 글 못 쓰면 시간 안에 글을 못 써내죠. 그럼 지필평가도 낮게 나오고 수행평가 밤을 새도 안 돼요. 애들 수행평가 때문에 새벽까지 막 잠 못 자고 하는 거 아시죠? 네, 그렇고요. 또 뭘 갖춰야 될까요? 말하기 역량을 갖춰야 돼요. 말도 못하면 안 돼요, 이제. 그럼 수행평가가 안 나오잖아요. 그럼 이게 내신이 등급이 전체적으로 평점이 낮게 나오게 되면 기회를 그만큼 잃어버리게 돼요. 그럼 또 이제 뭘 해야 되느냐? 지식을 이제 암기하면 안 돼요. 지식을 좀 추상적인 말이지만 이 말밖에 없더라고요. 내면화해야 돼요. 내 걸로 만들어야 돼요. 근데 이건 논리적인 결론이죠, 그쵸?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이제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말하기부터 제가 간단히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디베이트가 과정마다 한 번씩 꼬박꼬박 들어갑니다. 토론이라는 게 애들한테 무작정 말 시키는 게 아니에요. 토론 배구 경기처럼 딱 진행이 되거든요. 두 팀 나눠가지고 입론 먼저 서브 해주고 그 다음에 막 돌아가면서 이렇게 자기 순서대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디베이트가 있는 날이면은 그 주간에 어머님들이 가끔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 우리 애는 말을 잘 못해요. 애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니까 말 못하더라도 압박을 주시면 안 돼요. 이런 전화를 가끔 하세요. 근데 제가 그 어머님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죄송하지만 어머니, 그런 얘기를 지금까지 한 번도 한 적 없는데, 죄송하지만 어머니, 걔는요 말을 못하는 게 아니라 말을 안 들어요. 말하기 역량을 키우는 데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제가 애들을 가르쳐 보니까 그래요. 말이라는 게 커뮤니케이션의 상황이잖아요. 그럼 내가 말을 하려면 상대방 얘기를 잘 들어야 돼요. 말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 말을 안 들어요. 딴짓을 해요. 그 말을 잘 들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눈을 봐야 돼요. 공부 못하는 애들의 공통점, 고개를 숙이고 있어요. 선생님들 눈을 보지 않아요. 이건 학원이든 학교든 마찬가지입니다. 자세 나쁘고 선생님 눈 쳐다보지 않고 그럼 안 들리죠. 그럼 당연히 공부를 못하게 돼요. 말도 못하게 되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저는 이렇게 사실은 오랫동안 제가 고등학교 애들을 가르쳤는데 제가 왜 이렇게 머리도 좋고 한 애인데 왜 이렇게 성적이 안 나올까, 그 비밀을 중학생들 가르치면서 알게 됐어요. 태도를 중학생 때까지 못 갖춘 거예요. 이게 태도가 너무나 중요한 요소가 돼요, 이제. 그래서 학습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애들 태도를 반드시 바로잡아 주셔야 돼요. 이거 중학교 때 안 되면 고등학교 때 해결이 안 됩니다. 이 태도에는 여러 가지가 다 들어갑니다. 앉아있는 자세에서부터 잠자는 시간 조절하는 거 싹 다 들어가요. 선생님 눈 쳐다보는 거, 그 다음에 아까 선생님들 주관적인 평가한다고 했죠. 그럼 수업 중에 사실은 눈 쳐다보면서 선생님하고 리액션을 활발히 해야 돼요. 선생님이 얘기를 하면 고개를 끄덕이기도 해야 되고 살짝 웃어주기도 해야 되고 아니 진짜 눈에 띄어야 돼요. 왜냐면 또 선생님들이 결정타 학생부에 세부특기 적는 거 아시죠? 이건 담임 선생님이 적는 게 아니라 교과목 선생님이 적어주는 건데, 그러니까 적고 싶으면 적고 안 적고 싶으면 안 적어요. 의무가 아니에요. 선생님들 눈에 들어가야 돼요. 이게 이제 교권 강화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애가 수업 태도가 나쁘면, 다시 말해 좀 건방지게 앉아 있는다든지 선생님한테 좀 험한 말 좀 할게요 개긴다든지 이러면은 세부특기 안 들어가요. 세부특기 적더라도 선생님들이 복붙 해놔요. 복붙 아시죠? 복사하기에서 붙여놓는 거, 그거 해놔요. 그럼 애 수시에서 다 기회를 다 잃어버리게 돼요. 좀 민감한 얘기를 할게요. 왜 특목고가 하면 내신이 안 좋잖아요. 근데 왜 특목고를 그렇게 가려고 할까요? 예, 우리가 분위기를 생각하거든요.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특목고는요, 그 일반 인문계고는 제가 조금 그냥 민감한 얘기지만 이거 유튜브에 퍼질 텐데 약간 걱정이 되긴 하는데, 솔직히 좀 얘기를 하면
평가 방식이 일반 하여튼 어떤 고등학교는 선생님들 업무하기 편하게 만들어놨어요. 지필평가의 비중이 높아요. 수행평가도 몇 번 안 내고 그냥 똑같이 내요. 이해되시죠? 예. 근데 이게 지필평가가 높으면 문제가 뭐냐면 등급 붕괴라고 들어보셨죠? 퍼센테이지 넘어가면 그 등급 안 나오죠? 1등급이 없는 학교들이 있어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돼요. 일반 계고에서 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그래서 제시 보고 그래요. 왜 특목고를 보내냐면 특목고는 여기를 굉장히 정교하게 디자인을 해요. 물론 애들이 역량이 안 되면 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수행평가가 무지하게 많아요. 그래서 수행평가가 이게 상상을 초월하기 어렵기도 해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근데 어쨌든 애들이 자기 역량을 펼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준다는 거예요. 시험 한 번으로 결정을 안 짓는다는 거예요. 뭐 그래 네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해봐라. 이게 특목고에서 그만큼 선생님들이 힘들어요. 그쪽은 평가 요소들이 다 들어가기 때문에. 근데 그런 기회를 찬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조금 더 유리하다는 거예요. 물론 역량이 되고 체력도 되고 이런 아이들이 특목고 가면은 유리한 게 있습니다. 상대평가를 하더라도 자기 역량을 펼칠 기회가 많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특목고 다 가라 이 얘기는 아닙니다. 잘하는 학생은 어딜 가도 잘해요. 그렇고요. 그럼 이제 여기로 얘기가 제가 이 얘기를 왜 갔는지 아시겠죠? 그러나 수능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이거 자기 실력을 계속 키워놔야 되거든요. 근데 제가 뭐 이런 생각까지 어머님들이 하시라는 차원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수능 요쪽, 정시 수능 요쪽에서 강세를 보이는 애들은 재수생들이죠. 이거 무시할 수 없죠. 얘들은 이미 인생의 실패를 한번 맛봤죠. 굉장히 공부 열심히 해요. 그리고 학교에서 잡다한 행사가 없죠. 체육대회 이런 거 전혀 없잖아요. 더 무서운 애들이 반수생이에요. 자, 자녀분이 중앙대, 경희대, 성대, 성균관대, 아니 성대, 성균관대죠. 성대, 서강대 갔다고 쳐봐요. 수능 문제 2개에서 3개 더 맞으면 연고대 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나라도 너 한번 올해 시험 더 봐라. 아빠 등록금은 괜찮다. 더 봐라. 굉장히 무서운 애들이에요, 얘들이. 얘네들이 앞부분에서 1등급을 탁 쳐버리잖아요? 그럼 뒤에서 도미노처럼 짜라라락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정시를 포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이게 왜 준비를 해야 되냐면, 수시는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돼요. 내가 실력이 있다 하더라도 잘 안 돼요. 왜? 정성평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정시, 수능 같은 경우는 내가 열심히 하면 점수가 나와요. 그리고 아까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명목상 선발 인원과 실제 선발 인원이 다르기 때문에 기회가 똑같다는 거예요. 얘들이 뭐 1등급 다 받는 거 아니고. 그러니까 이거 2개 다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어머니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나중에 이제 애들이 고등학교 올라가서 막 수행, 내신 챙기는데 막 모든 걸 올인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 실력을 키우기 위해서 꾸준히 수능 공부도 하고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1위로 다시 와가지고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말하기에서 제가 요점을 한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말 잘하려면 애들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잘 들어야 된다. 그럼 어머님들이 지금 중학생 자녀분들에게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게 뭐냐면 앉아있는 자세, 태도를 잡아주시려고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셔야 돼요. 제가 예전 설명회에서는 앉는 법까지 직접 동영상으로 보여드렸거든요. 네, 그거 유튜브로 확인을 해보실 수 있어요. 이렇게 끝까지 당겨 앉고 허리 쭉 이렇게 펴고 똥배 내밀고 이렇게 앉는 방법이 있어요. 예, 그거 나중에 한번 확인해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글쓰기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말씀을 드릴게요. 대입제도는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를 한 것 같아요. 글쓰기에서 애들이 무슨 능력을 갖춰야 되는지를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기본이 있죠. 그럼 기본은 뭘까요? 첫째, 어휘력입니다. 너무나 단순한 거 먼저 말씀드릴게요. 두 번째, 문장력이고요. 세 번째, 문단을 구성할 줄 알아야 됩니다. 어휘력이 왜 중요한지를 제가 실제 사례를 들어서 보여드릴게요. 얼마 전에 수업을 할 때 수업 중에 어떤 상황이 있었어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사람이
여러 사람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강요를 받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나쁜 일을 하게 되는 상황이었어요. 자, 그러면 강제되었다, 강요받았다, 이런 어휘를 써야 되죠. 근데 얘가 글을 쓰는데 뭐라고 쓰냐면, 이거는 저는 그런 말을 안 쓰지만 시적 허용으로 이해해 주세요. 얘가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른 친구들이 이 아이에게 다구리 쳤다. 요새 애들이. 네. 요새 애들이. 그래서 제가 이 발표 중이었거든요. 너 얘기해봐. 그랬더니 다른 친구들이 다구리 쳤어요. 이래요. 이건 시적 허용입니다. 저는 이런 용어 안 써요. 그래서 내가, 야, 그 말 말고 딴 말 해봐. 뭐 다쳤다? 안 떠오르는 거예요, 어휘가, 애가.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생각해 보시면 이런 단순한 어휘조차 애들이 구성을 못한다면 문장까지 못 나가죠, 애들이. 그 다음에 문장이잖아요. 그 다음에 문단 구성 이렇게 들어가요. 이건 말할 것도 없어요. 글쓰기 기본 갖추려면 독서해야 돼요. 독서 안 하면 1위로 못 나가요. 근데 제가 독서를 조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프를 하나 그려볼게요. 하나는 X절편은 독서량이고요. Y절편은 이해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그래프입니다. 어머님들 한번 출연해 보세요. 비례곡선이죠.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 내가 책을 읽는 만큼 이해도가 올라간다는 얘기죠. 현실일까요? 비현실일까요? 비현실입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면 실제로 독서가 어떤 식으로 느는지 이건 제가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경험적으로 알게 된 거예요. 실제로는 요런 그래프가 그려져요. 이게 뭐냐, 어떤 일정 구간까지는요 아무리 읽어도 애가 안 늘어요. 근데 일정 구간을 벗어나면 기울기가 커지면서 탄력을 받기 시작하죠. 요 구간까지는 애들을 강요를 해야 돼요. 강제로 가야 돼요. 요 구간을 벗어나야지만 그때부터 재미있어져요. 독서하고 뭐가 비슷하냐면 악기 배우는 거하고 정말 비슷해요. 우리가 마의 체르니 100번을 못 넘기잖아요. 그때까지는 스케일 연습이 얼마나 지루하고 재미가 없어요. 근데 거기 넘어서서 내가 악보를 볼 줄 알게 되면 연주하면서 재미가 생기죠. 그러면 그때부터는 누가 시키지 않아도 내가 재미있게 혼자서 연주를 하게 돼요. 방탄소년단 악보 작은 것을 위한 시 이런 걸 막 어렵지만 쳤다고 한번 가정을 해봐요. 얼마나 기쁘겠어요, 애가. 독서가 요거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일정 구간까지는 정말 읽기도 싫고 하기도 싫고 뭐가 는 것도 표도 안 나요. 근데 어느 정도 양이 쌓이고 나면 그때부터 애가 어휘력도 늘고 뭔가 애가 말하는 게 좀 달라졌고 고급져 보이고 이런 게 그때부터 생기기 시작해요. 요 구간을 넘기기까지가 참 힘들어요. 이거 넘기고 못 넘기고 포기하는 애들이 많아요. 독서 해봐야 소용없네. 근데 그거 안 하면 아까 우리 대입제도 쭉 살펴보셨듯이 그런 데서 이제 마이너스가 착착착착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게 왜 그러냐면요, 배경 지식이 좀 있어야 재밌어요. 얼마 전에 우리 중2 학생들 보물섬 읽었거든요. 아시죠? 보물섬 내용이 이제 그 17, 18세기 대항해 시대 이럴 때 사람들 막 배 타고 나가서 주인 없는 보물 차지하고 이런 거예요. 근데 어느 정도 애들이 배경 지식이 있으면 이게 되게 재밌어요. 왜냐면 이 쓴 작가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라는 작가는 19세기 사람이에요. 19세기는 산업혁명이 최절기에 달했던 시대거든요. 그럼 이제 애들이 그걸 읽으면서 뭘 보게 되냐면 영국 신사 계급하고 그 다음에 선원들이 서로 서로 이렇게 양분돼 가지고 싸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쵸? 그럼 이게 뭐의 상징이냐? 영국 신사 계급은 부르주아, 자본가 계급의 상징이에요. 해적들은 프롤레타리아, 무산 계급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로버트 루이스 스티븐슨이 19세기 당대의 현실을 거기에다 집어넣은 거예요. 이거 안다고 재미있진 않아요. 그러나 애들이 발견의 재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어느 정도 쌓이고 나면 지식의 종합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네트워크가 일어나요. 그런 재미들을 느끼게 돼요. 우리가 재미라는 게 박장대소하면서 막 웃는 재미만 있는 건 아니에요. 몰입의 재미도 있습니다. 바둑이 막 깔깔거리면서 해서 재밌나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애들이 하는 게임이라는 게 막 웃겨서 재밌는 게 아니에요. 몰입의 재미예요. 독서도 몰입의 재미를 느끼게 하려면 어느 정도 실력을 갖춰야지만 그때부터 재미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참을성 있게 가질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애들이 글을 쓸 때 그 다음에 애들이 갖춰야 되는 게 뭐냐면 이제 갈래별 글쓰기를 또 할 줄 알아야 돼요. 이거 어머님들 이게 어렵게 생각하실 건 없고요. 애들이 다 합니다. 수업 중에도 하고 학교에서도 하고 학원에서도 해요. 그럼 애들이 지금 써야 될 게 문학 창작이 아니라 일종의 비문학 글을 써야 되는데 첫 번째는 논설문을 쓸 줄 알아야 돼요. 논설문이라는 건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주장하는 글이에요. 근데 주장만 하면 안 돼요. 주장을 하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할까요? 근거가 있어야 됩니다. 그럼 근거에는 또 논리 근거, 사례 근거 이렇게 나눠져서 들어가게 돼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아이들이 어떤 역량을 개발해야 되는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설명문이라는 게 또 있어요. 설명문은 예를 들어서 개념을 설명한다든지 과정을 설명한다든지 원인, 인과를 분석한다든지 혹은 뭐 구성요소, 장단점을 분석한다든지 기타 등등 이런 게 전부 다 설명문에 들어가게 돼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렸냐면 애들이 글을 한번 써보잖아요. 그럼 남의 일 읽는 거는 정말 쉬워져요. 글쓰기가 나중에 비문학 독해에 도움이 되는 이유입니다. 비문학은 결국은 국어가 그 문학과 비문학이 있잖아요. 비문학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논설문 아니면 설명문이에요. 그러면 애들이 지가 글을 써본 경험이 있으면 글을 구조를 금방 파악하게 돼요. 그래서 글쓰기가 나중에 독해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고 우리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갈래별 글쓰기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하나 아주 중요한 거 말씀드릴게요. 수행평가에서 아주 중요한 게 뭐냐면 선생님들 표현으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충격적으로 잘하면 좋은 점수를 받는다. 충격을 한번 줘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게 이제 아이디어, 창의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거 한 3시간 떠들라고 하면 떠들 수 있어요. 이 창의력에 대한 오해가 너무 많아요. 창의력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들 대부분이 창의력이라고 할 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이른바 발산적 창의력이에요. 요거 말고 하나 더 있어요. 수렴적 창의성이라는 게 창의력이라는 게 있어요. 이거 예술가들이 가진 겁니다.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건 발산적 창의력이 아니에요.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걸 완전히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발산적 창의력이에요. 이건 학생들이 할 수 없어요. 이게 아니고요. 학생들에게 요구하는 게 뭐냐? 수렴적 창의력이에요. 수렴한다는 건 모은다는 거거든요. 수행평가는 대부분 모으는 거예요. 새로운 걸 만들어내는 게 아니에요. 있는 걸 찾아내는 거예요. 골라내고 솎아내고 어떤 기준에 맞게 재구성하는 게 수행평가의 대부분이에요. 이미 학교에서 배웠던 걸 다시 정리하는 게 수행평가예요. 그러면 아이들이 뭘 키워야 되느냐? 이제 여기서 다음 주제로 제가 넘어갈 건데요. 필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컴퓨터 바로 펼쳐놓고 글 쓸 수 없죠. 필기법을 배우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우리 선생님들이 애들 어떻게 하면 좋은 대학 보낼까? 이걸 정말로 밤낮으로 고민을 해요. 그럼 고등학교 가서 애들이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게 될까에 대해서 우리가 그 중학교 여기 프로그램을 어떻게 짜낼까를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뭐 과정 중심 평가가 앞으로 더 강화된다고 하고 수행 평가가 더 강화된다고 해서 야, 우리 이거 잡아야 된다. 우리 애들 좋은 대학 보내려면 이거 반드시 해야 된다. 그래서 아주 특별한 프로그램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필기법을 가르치려고 해요. 여기는 국어논술 전문학원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격이 있어요. 수학학원에서 어떻게 필기법을 가르쳐요?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이번 여름부터 필기법을 특화시키고 강화시켜서 수업 중에 필기하는 방법을 직접 가르쳐 주려고 해요. 다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이 수렴적 창의성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럼 아이들이 수업 중에 듣는 정보들을 자기가 재구성하고 정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필기법을 개발한 건 아니고 기존에 존재하던 필기법을 우리 아이들에게 좀 체계적으로, 그래서 어떻게 필기하는지도 안내를 하고, 그리고 애가 실제로 필기를 하고 있나 피드백도 한번 해보고,
이렇게 아이들을 공부를 시키려고 해요. 그리고 우리 학원에서 어쨌든 좋은 대학 보내려면 내신 잘 받고 이런 걸 도와줘야 되니까 수행평가를 우리가 다 도와줄 수는 없어도 수행평가 전담 선생님을 정하려고 합니다. 혁명적이죠. 어쨌든 도와주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는 학원이에요, 어머니. 여기는 학교가 아니죠. 전투적으로 합니다, 우리가. 엄청 열심히 해요. 그런 내용들이고요. 우리 학원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은 임효희 원장님 들어오셔서 설명해 주실 겁니다. 별로 볼품없는 얘기를 잘 들어주셔서 감사드려요. 네, 감사합니다.